오늘은 특히나 되게 재밌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이제 또 세계 정세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또 어떤 예언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되게 궁금한데. 세계 정세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이 대결 구도는 어떻게 될 거라 보시는지,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 거라 보시는지 궁금한데. 권력에 의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관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추미애 장관은 얼굴이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총재님 공약을 모방해가는 이런 정치인들,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그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Right now. 안녕하세요. 네, 총재님 안녕하세요. 네. 예, 총재님 혹시 지금 인터뷰 시간 가능하세요? 그래. 예, 총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도 총재님에게 인터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특히나 되게 재밌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 중동 전쟁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총재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총재님께서는 정확히 6일 전 2020년 1월 3일 앞으로 중동 전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총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총재님의 강연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 세계의 시장에서 자꾸 배제되는 중동, 가스의 필요성이 예전만큼 높아지지 않은 시점, 옛날처럼 중동 전쟁이 심각하게 불붙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거는 약간의 신경전이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중동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자꾸 이제 배제가 되거든. 옛날처럼 중동 전쟁이 그렇게 심각하게 불붙을 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약간의 러시아와 신경전이지 이스라엘이 중동전에 개입할 정도로 지금 돼 있지는 않거든.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할. 이 허경영 총재님의 예언이 진짜로 현실화되었어요. 갑자기 트럼프가 현지 시각으로 1월 8일 대국민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지금 세계 1위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이다. 우리는 독립적이므로 중동 원유가 필요하지 않다 하고, 이란인들과 이란의 지도자여, 우리는 당신들이 위대한 미래를 갖길 원한다며 미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평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더 이상 싸우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형식의 발표를 한 거죠. 예, 이거는 진짜 총재님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예. 그 사람들은 중동전이 붙는다는 등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니까. 예, 제가 이걸 총재님에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나름 조사를 열심히 했거든요. 다른 유튜브 채널들에서는 앞으로 미국과 이란이 엄청 심각한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중동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게 이거 심각한 전쟁이 발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총재님께서 완전히 그 반대로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되겠냐고. 네, 맞습니다. 예, 또 북한 쪽으로 전 세계 이목이 다시 집중이 되겠네요. 세계는 극동아시아가 세계의 운명을 쥐고 있다니까 이제. 그걸 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잖아. 극동아시아가 이제 세계의 운명을 걸머쥐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또 세계 정세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또 어떤 예언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되게 궁금한데. 세계 정세는 뭐 특별한 거는 뭐 없죠. 북한 문제가 계속 화두를 끌어올르지. 아직까지 전 세계 유엔군이 최고로 많이 집결한 나라가 한반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휴전국이란 말이에요. 유엔군과 미국이 북한이 휴전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네. 이곳이 가장 세계의 화약고지.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트럼프가 1월 8일에 대국민 연설을 발표했잖아요. 이거 혹시 총재님이 영적으로 조종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북한하고 전번에 쳐들어간다고 그럴 때 내가 트럼프 만났잖아. 네. 맞습니다. 만난 이후에 갑자기 악센트가 바뀌었죠. 예. 그때 그 사진 보니까 코리 가드너 되게 심각해 보이던데. 트럼프는 아주 기분 좋게 묻잖아. 이란이 미국하고 붙어가 이익이 없지. 자기들 기름도 수출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좋을 게 없지. 예, 그러면 총재님 제가 또 드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오늘 1월 9일자 또 뉴스가 나왔어요. 법무부가 1월 8일 검사장급 검찰 간부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간부는 모두 교체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은 직접 수사 기능이 없는 부산고검의 차장검사로 발령됐고,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방검찰청장으로 발령됐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던 이원석 대검 기조부장과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도 각각 수원고검 차장과 서울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갑자기 새로 부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인사 단행으로 인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좌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서 힘이 되어주었던 팔다리들이 달리는 형국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또 총재님이 지난 2019년 9월에 이러한 강연 내용을 해주셨잖아요. 단계를 정, 이치, 법, 운장으로 나눠봤을 때 법의 위치에 있는 윤석열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하늘이 준 권력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이길 수 없다. 검찰이 청와대 권력과 싸우는 것은 하루살이와 같다라는 강연을 해주시면서 넌지시 암시를 해주셨는데,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총권은. 그 총은 누가 줘서? 하늘에서 준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역행하면은 누구든 오래 못 가. 그래서 우리는 검찰이 청와대 권력하고 싸운다. 그러면 하루살이지. 그러니까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방패막이거든. 근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다는 건 상맹하복에 맞지가 않는 거지. 살아있는 권력이 해동하는 과정을 수사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응? 네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야당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검찰이고, 검찰들은 정치성을 띄어도 안 되겠지만 정치적인 수사에 너무 지나치게 개입해서 필요가 없어요. 민생들이 더 시급하잖아요. 너무 이슈 위주의 수사를 하는 거. 네. 진짜 문제가 있겠지. 대한민국 검찰은 앞으로 조금 변화가 되겠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검찰이 외국 검찰처럼 그렇게 독자적으로 활발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때지. 우리나라는 검찰과 권력을 같이 보기 때문에 정치 권력과 검찰은 우리가 같이 보잖아. 같은 눈으로 보지. 원래 같은 선상에 있는 건데 지금 시기에는 갑자기 둘이 싸우고 있는. 싸우는. 그게 영 어울리지 않아. 아. 근데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검찰이 이길 수 없는 세력이잖아. 청와대. 그러네요. 지금 시점에 보니까 총재님 말이 결국엔 맞았어요. 그럼. 네. 총재님 말이 결국엔 다 맞아요. 이게 진짜 너무 아무리 신기합니다. 훌륭한 검찰총장이라도 우리나라 정치 권력의 능력이 100% 정확하게 해동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 그래도 오점이 좀 있겠죠. 어? 권력이 탄생한 이상 그거에 어떻게 탄생됐나 이런 거 수사하는 건 헛수사하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굳이 넘어서는 이야기라. 태블릿이 없었으면 박근혜 일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태블릿이 나옴으로써 그게 확대된 거잖아. 그래. 아, 맞습니다. 나는 그걸 예언하고 있었고. 응? 네, 예. 음. 또 되게 재밌는 기사가 있었는데, 음. 추미애의 작심 비판이라는 기사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을 들었대요. 그러자 이러한 지적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총재님 말대로 진짜로 법 위에는 권력이 있는 거구나. 그럼. 이렇게 그냥. 그래서 내가 비정리 법권천이라고 그랬잖아. 인정은 이치를 못 이기고 이치는 법을 못 이기고 법은 권력을 이기면 안 되는 거지. 권력은 하늘을 못 이기잖아. 비정리 법권천. 비정리 법권천. 인정은 이치를 못 이겨. 이치는 법을 못 이겨. 법은 권력을 못 이겨. 권력도 하늘을 못 이겨. 아, 예. 그렇잖아. 하경을 못 이기는 거지. 법에 위치해 있는 자가 윤석열 총장이고 이 권력 쪽이 바로 그 청와대와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연하지. 네, 그리고 그 위에 하늘이 바로 허경영 총재님. 하늘이 있는 거지. 조국이 사퇴하고 나서 야당 입장에서는 더 무서운 법무부 장관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요.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이라는 여우를 열심히 힘써서 내쫓았더니 추미애라는 호랑이가 나타난 형국으로 보여요. 그냥 조국이를 가만 놔뒀으면 그 정도는 안 되지. 통장도 그냥 그대로 있고 밑에 사람들도 그대로 있고 왜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 막 했는데 결국엔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교체가 되고
윤석열 총장은 팔다리가 다 잘린 야당 입장에서는 되게 허무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이 대결 구도는 어떻게 될 거라 보시는지,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 거라 보시는지 궁금한데.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권력이 있다고.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지. 모든 팔다리를 다 자르고 있잖아. 검사는 지엄쳐서 들어갔지만 대통령 국민의 결정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렇잖아. 네. 그리고 모든 사명권을 가지고 있잖아.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잖아. 구속이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법을 초월하는 자리에 있다 이 말이야. 아, 뭐 예를 들어 조국이고 뭐고 뭐 사면해버리고 그만이야. 아, 뭐 그런 권력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게 국민이 그런 권력을 줬잖아. 검찰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다가는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검사가 미국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겠냐고. 진짜 총재님은 몇 수 앞을 내다보시는 건지 진짜. 아, 총재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관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추미애 장관은 얼굴이 학상인데 학상이니까 뭐 학구파지 학구파. 아, 새처럼 생기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 학구파 새 눈을 가지고 있잖아. 학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혜로운 여자지. 아, 지혜로운 여자니까 그 정도 하지. 국회의원도 하고. 그리고 다른 여자처럼 뭐 눈을 똑바로 뜨고 남한테 뭐 대든다거나 이런 여자가 아니야.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강한 여자지. 지혜로운 여자야. 조용하면서도 강하지. 그러니까 조국과는 다르지. 만약에 남자 법무부 장관이 그들을 잘란 거하고 여자 법무부 장관이 자른 거 다르다니까. 여자가 잘랐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아, 여자가 잘랐기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다. 여자가 뭔가 더, 그런가요? 여자는 뭔가 더 관대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지. 남자면은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서로 뭐 감정 대립이 될 텐데 아, 여자가 와서 용의주석에 잘랐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남자들이 여자한테 당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말을 할 수가 있겠나. 아, 그러네요. 그래서 조국이가 할 수 없는 거를 바로 이 여자는 하잖아. 네네. 지혜로우니까 이렇게 조용한 순간에 진짜 과감하게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아,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법무부 장관 되고 나서 재산비례 벌금제를 시행하겠다.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 등 벌금 제도 개혁입니다.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결국 언론들의 공격에 의해서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재산비례 벌금제가 좀 국민들에게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게 많이 알려졌다면 총재님의 공약을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 공약 따라했구나 이걸 알았을 텐데. 그 양반이 뭐 학교에 교수를 갖다가 예. 그렇게 뭐 잔인한 사람으로 만드니까 네. 결국 조국이가 나중에 조국 지지자들이 승리한 거지. 결국에 조국의 지지자들이 승리한 거다. 그렇지. 조국을 지지받은 세력들이 좀 발을 자초했지. 그 정도 공격하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우리 지구상에 드물어요. 문 대통령은 조국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여성을 동원해서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너무 표적 수사 바람직하지 않아요. 신인이 보는 눈이 있잖아. 신인이 보는 세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서울대 교수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되는 건 더군다나 쉬운 게 아니라니까. 판검사를 가리키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에게 도덕적 잣대를 잰다면 대한민국이 도덕적으로 안 걸릴 사람이 있나? 서울대 교수를 그렇게 보면 안 돼. 서울대 학생이 되기도 어려운데 서울대 교수가 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황우석 박사를 괴롭혔죠? 엄청 괴롭혔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외국에다가 그냥 그 많은 특허권을 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 안 봤을까? 우리는 좋은 사람만 있으면 망가뜨려버려요. 그 사람이 수의사 출신이다. 개 치료하는 수의사 출신이거든. 소나 개 치료하는 사람이잖아. 수의사 출신이라고 해서 의사들이 잡아버린 거예요. 의사의 싸움에서 수의사가 이길 수 있나? 황우석이가 동물 의사잖아. 인간을 치료하는 의사들한테 진 거잖아. 동물 의사가 위사를 이길 수 없다. 동물 의사가 일반 인간을 지휘하는 의사를 못 이긴 거 아니야.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존심 상한다. 저 개나 뭐 치료하는 주제에 뭐 저렇게 저런 걸 개발해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으니까 삐진 거 기득권 의사들이지. 논문에서 막 한두 글자 틀렸다고 막 이거. 그걸 갖다가 네. 그거 동물 의사가 그 정도면 기적적인 사람 아니야. 그거를 이 의사들이 그냥 가축 의사가 이거 어떻게 인간 의사 위에 옷으려고 하냐 이거 다 죽여버린 거 아니야. 참 기득권들의 싸움이라니까. 약사하고 의사가 싸운 거야. 싸우다가 약사가 이겼잖아.
예. 의학 분업을 하게 됐잖아. 그거 비슷하지. 어쨌든 총재님은 대통령 되면은 줄기세포 이거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럼. 그러면 화공석 박사 다시 데려오실 건가요? 황우석 박사는 이미 특허권을 아, 안 되다 가져갔으니까. 그럼 그거랑 별개로 따로 개발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시구나. 그럼. 예, 총재님 그러면은 제가 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1월 9일자 뉴스예요. 정의당이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기초자산 제도라는 공약인데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천만 원의 출발 자산을 국가가 제공하고 최고 5천만 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공약이라고 합니다. 정의당이 이 공약을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허경영 총재님 인기가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급부상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허경영 총재님이 온라인에서 되게 언급이 많이 돼요. 정의당에서 이 공약을 오늘 발표하고 나서. 예, 제가 댓글들을 보니까 댓글이 1분마다 달리고 있어요, 총재님. 허경영 총재님이 언급하는 댓글이 1분마다 달려요.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이거 완전 허경영 공약인데? 문재인도 박원순도 허경영 공약 따라하고 심상정도 따라하네? 허경영이 이 나라 실세였나?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재님이 이 나라 실세라고. 그리고 또 허경영은 계산이라도 있던데 이것들은 계산도 없구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허경영이 진짜 천재였다. 그리고 또 그러면 심상정이 너는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지부터 설명해라. 허경영님 거 베끼지 말고. 이런 댓글도 있고. 또 허경영이 맞았네. 차라리 결혼하면 1억,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 현실적이고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 이번 총선 허경영, 그리고 허경영 정단 나오면 무조건 찍는다. 라는 댓글. 그리고 또 심상정 얘 허경영 제자네. 막 이런 댓글도 있고. 또 차라리 허경영이 결혼한 부부한테 뭐 1억씩 준다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겠다. 심상정 저거는 저걸 공약이라고 하고 앉아있냐. 뭐 이런 댓글. 네. 등등 이 정의당 기사가 났는데 오히려 총재님이 오히려 언급이 훨씬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나는 길목을 다 지키고 있잖아. 후보들이 나올 때마다 나를 떠올리게 만들어주니 얼마나 고마워. 네. 너무 웃기더라고요. 댓글들도 너무 우리 웃기고. 네티즌들이 허경영 공약을 알고 있다는 소리야. 예. 조사를 해보니까 또 예전에 총재님 그 모병제 공약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주장을 했었어요. 예전에도. 네, 모병제도 주장하고 이번에 또 뭐 청년들 뭐 3천만 원 나눠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그 공약 하나만 내놓으면 안 되고 우리같이 33가지 메커니즘이 돼야 돼. 연동이 돼야 돼. 연동이. 결혼하면 1억, 결혼하면 주택자금 2억까지 3억을 그냥 주잖아. 그 다음에 이제 애 낳으면 5천만 원 주잖아. 그럼 이런 게 연동돼야 돼. 연동. 그러다 국민배당금을 주잖아. 그러다 건국수당, 노인수당을 주잖아. 이렇게 연동형이 돼줘야 된단 말이야. 그 그냥 갑자기 불쑥 청년들에게 뭘 주겠다. 이건 공약이 아니야. 공약 33개가 네트워크가 돼. 서로가 서로를 상위 상존. 서로 의존하고 서로 존재하는 거야. 공약끼리 서로 그게 연대가 돼 있어. 그러면 정 말하자면 그걸 주려면 세무를 어떻게 바꾼다. 세제혁명에서 또 고소득자 탈세를 막아가 200조를 만든다든지, 그지? 네네. 이게 전부 네트워크식으로 돼 있어, 공약이. 그죠? 또 맞습니다. 재산비례 벌금액으로 1조가 더 들어온다. 교도소 없애고, 그지? 예, 100조. 또 말이야, 500만 특수사업자를 만들어서 브로커를 만들어낸다. 그지? 100조가 들어온다. 그렇잖아. 부자들의 탈세 막아서 200조. 국가 예산 절약에서 300조 절감. 또 세금제도 30년에서 통폐합하면 100조가 생기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800조가 나온다. 이게 모든 33가지 공약이 네트워크야. 예, 그래서 총재님 대통령 되기 전이랑 된 후에 이제 800조의 예산이 더 나온다. 더 나온다. 이걸로 이제 예산 이건 느닷없이 말이야. 그냥 젊은 애들 뭐 주겠다. 그게 말이 돼? 예, 말이 안 되죠. 가계부채 1,500조 탕감해 주잖아. 예, 그럼 총재님 진짜 마지막으로 이 시간이 갈수록 정치권에서 총재님 공약을 따라하는 양이 점점 빨라지고 많아질 것 같아요. 점점 이 속도가 붙는 거죠. 총재님 공약을 여기저기서 따라하는 게.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총재님 공약을 모방해가는 이런 정치인들,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그냥 그 사람들이 열심히 모방하려고 하지. 그래도 하나씩 떼가지고는 되지가 않으니까. 박근혜가 제일 먼저 떼가서 노인수당 70만 원씩 주는 거, 건국수당. 예. 그거 20 몇만 원씩 주고 있잖아. 내 때문에 주는 거야, 그거. 내 거 모방해가지고 실제 써먹은 사례야. 지금 정치인들이 이렇게 총재님 공약 따라하는 거 그냥 맘껏 따라해 가라 이런 마인드이신가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총재님. 예, 오늘도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